여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해? 몰라. 진짜 모르겠어. 집도, 돈도 다 없잖아.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거야? 이 고시원에서? 애들한테 연락하지 말자. 더 이상 기대하게 하지도 말고.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버티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햇살 가득한 바닷가, 펜션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왜 지금은 창문도 없는 이 좁은 방에서 서로 눈을 피하고 있을까? 아내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우린 너무 많은 걸 믿었나 봐. 아들 말도, 사업 전망도, 우리 자신도. 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누굴 원망하겠어. 결국 우리가 내린 선택이었잖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도 해외로 나가서 살까? 노후엔 외국이 싸고 편하다던데.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처럼 모든 걸 걸었다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거든요. 가게 셔터를 내리던 날, 내 손이 덜덜 떨렸다. 30년 넘게 채소를 만지며 살았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경매장으로 향했다. 트럭에서 내린 무와 배추 상태를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때로는 냄새까지 맡았다. 그게 내 일이었다. 가게 문을 열면 단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다. 사장님, 오늘 시금치 어때요? 할머님, 오늘 건 진짜 싱싱해요. 조금 더 드릴게요. 나는 늘 덤을 얹어줬다. 손님들이 사장님, 덤 좀 주세요 하면 나는 웃으며 더 얹어줬다. 그게 내 자랑이었고 내 존재 이유였다. 점심때가 되면 아내가 김밥을 싸서 가게로 가져왔다. 여보, 먹어. 우리는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 김밥을 나눠 먹었다. 손님이 오면 부랴부랴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하며 웃었다. 그런 일상이 30년간 반복됐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파스 하나면 견딜만 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20kg 무 한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손목도 마찬가지였다. 칼을 쥐고 채소를 다듬는 순간마다 손목이 저려왔다.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중간에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하기 싫었다. 인정하기 싫었다. 내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가게를 접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다. 연금은 매달 190만 원. 그런데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니 깜짝 놀랐다. 병원비가 매달 20만 원씩 나갔다. 당뇨약, 혈압약, 무릎 주사까지. 관리비 35만 원, 각종 보험료 25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 15만 원, 통신비 15만 원, 고정비만 110만 원이었다. 남는 돈은 80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을 80만 원으로 살아야 했다. 식비, 교통비, 생필품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 몇 달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껴 쓰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쌀 한 포대에 5만 원, 고기는 엄두도 못 냈다. 아내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들만 골라 샀다. 어느 날 아내가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조용히 내려놓았다. 오늘은 참자.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평생 손님들에게는 덤을 얹어주며 살았는데 정작 내 아내는 귤 한 봉지도 사지 못하다니.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가 내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하지만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한숨이 아직도 내 속에 돌덩이처럼 남아있다.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게 같은 영상을 계속 보여줬다. 필리핀 세부 이야기였다.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영상 속 60대 부부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다. 망고 주스를 들고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매일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서는 매일이 행복해요. 그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다. 병원비도 10분의 1, 생활비도 절반. 여기선 우리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다. 댓글도 읽어봤다. 저도 세부 갔는데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 쪼들렸는데 여기선 여유로워요. 그런 댓글들이 수백 개였다. 아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다. 그냥 보는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여보, 진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솔직히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했어. 며칠 뒤 아내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여보, 우리도 진짜 가볼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민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다시 열어봤다. 매달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무서웠다. 1월에 5,800만 원이었던 잔고가 6월에는 5,200만 원이 됐다. 600만 원이 6개월 만에 사라진 거다. 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랐다. 아내와 나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여보, 이대로 가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5년, 길어야 7년.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서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결국 우리는 결심했다. 아파트를 팔고 적금까지 다 해지했다. 20년을 살았던 30평 아파트 전세금 3억 5천만 원, 채소 가게에서 모은 적금 1억 5천만 원, 손에 쥔 돈은 총 5억 원이었다. 이 돈이면 어디서든 새 출발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부에서는 이 돈이면 20년도 더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짐을 싸는 과정은 가슴 아팠다. 30년간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거나 나눠줬다. 아내가 가장 아껴했던 그릇들, 내가 가게에서 쓰던 저울, 아들이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까지. 여보, 이것도 버려야 해? 아내가 결혼 사진을 들고 물었다. 아니야. 그건 가져가자. 결국 우리가 챙긴 건 가방 4개뿐이었다. 짐을 다 싸던 마지막 밤,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가자. 텅 빈 집, 가구도 TV도 없는 집에 김치찌개 냄새만 맴돌았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진짜 잘 살아보자. 아내에게 고생시키지 말고 여유 있게 살아보자. 비행기에 오르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인천공항에서 세부행 비행기를 탈 때 나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는 거였다. 창밖으로 낯선 하늘빛이 보였다. 4시간 반의 비행 끝에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다. 11월인데도 반팔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공기가 다르네. 여긴 미세먼지도 없고. 공항에서 나오자 택시 기사가 한국말로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아, 한국 분이세요. 네, 저도 교민이에요. 10년 됐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세부의 작은 콘도미니엄이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 방 2개의 거실, 작은 주방이 있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창문을 열자 야자수,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는 거다.
월세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서울에서 30만 원이면 고시원도 제대로 된 곳을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 섬, 바다, 뷰 콘도를 구할 수 있다니 여기면 되겠다. 나 여기서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내 얼굴에 몇 년 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잘 결정했다 싶었다.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도 서두를 일이 없었다. 나는 콘도 앞 방파제를 천천히 걸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었다. 아내는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망고 한 개에 5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1,000원, 쌀 한 포대는 2만 원이었다. 여보, 여기 물 가봐. 이게 말이 돼? 아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저녁이면 우리는 콘도 앞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서울에서 언제 이런 풍경을 봤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여기선 매일이 휴가 같네. 달걀 한 판이 2,000원이었다. 서울에서 10,000원으로는 귤 몇 개도 제대로 못 샀는데 여기서 10,000원이면 이틀치 장을 볼 수 있었다.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며 웃었다. 여긴 장 보는 게 즐겁네. 뭘 사도 부담이 없어. 그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병원도 놀라웠다. 당뇨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친절히 설명해줬다. 약값까지 포함해서 5,000원이었다. 교통비까지 합쳐도 10,000원이 채 안 들었다. 서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봤다. 월세 3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와 잡비 20만 원, 총 80만 원이면 충분했다. 연금 190만 원에서 80만 원을 쓰니까 매달 110만 원이 남았다. 여보, 우리 여기서 매달 돈이 남네. 아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 말에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생일날 아내에게 꽃다발을 사줄 여유까지 생겼다. 꽃집에서 장미 한 다발이 10,000원이었다. 아내는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여보, 언제 이런 걸 받아봤어? 그 작은 기쁨이 우리를 살렸다. 서울에서는 꽃다발 하나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일요일마다 세부 시내의 작은 한인교회에 갔다. 30명쯤 모이는 교민들이 찬송가를 불렀다.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다. 서울에서는 살기 팍팍했는데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도 위로받았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마당에서 국수를 나눠 먹었다. 교민 아주머니들이 직접 끓인 잔치국수였다. 우리나라 맛이지. 모두들 웃으며 먹었다. 아내는 거기서 다시 김여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여사. 그 이름을 듣고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구나. 세부에서의 삶은 낯설었지만 자유로웠다. 햇살이 뜨겁고 언어가 서툴러도 괜찮았다. 서울에서의 쪼들림에 비하면 이건 낙원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이야. 그때까진 몰랐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세부에서의 삶이 조금씩 안정되던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박 집사 부부였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이들은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고 세부에서도 몇 년간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었다. 박 집사는 예배 후 국수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형님, 혹시 가게 해볼 생각 없으세요? 요즘 세부의 한국식 치킨이 대박이에요.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 찾는 거 보셨죠?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장사예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죠. 그런데 박 집사 아내가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형님. 여기는 한국과 달라요. 나이 든 분들이 더 인기가 좋아요. 손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는 음식이라며 더 신뢰해요. 그러자 아내가 내 옆구리를 살짝 찔렀다. 여보, 우리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연금만으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아내의 그 말이 마음을 건드렸다. 맞는 말이었다. 제부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지만 늘 불안이 있었다. 언제 아플지 모른다. 언제 큰 돈이 들어갈지 모른다. 환율이 변할 수도 있고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 집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형님, 제가 자리 하나 봐놨어요.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정말 좋은 위치예요. 관광객들 많이 다니는 길목이고 주변에 한국 음식점이 별로 없어서 경쟁도 없어요. 다음 날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박 집사 부부와 함께 그 가게를 보러 갔다. 정말 위치가 좋았다.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2층 건물의 1층, 테이블 5개 정도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주방도 깔끔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환상적이었다.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보, 나 여기서 일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런 풍경 보면서 요리하는 거야. 박 집사가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다. 권리금이 1,500만 원, 장비 인수비가 800만 원, 첫 달 재료비가 700만 원 정도, 총 3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한국에 비하면 정말 싼 거예요. 큰 돈이긴 했지만 5억 원에 비하면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다. 박 집사가 덧붙였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위치에 이 조건이면 진짜 싸게 인수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면 당장 가져갈 거예요. 나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다. 아내도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다. 여보, 우리 한번 해볼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집사 아내가 말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메뉴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기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게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권리금, 장비 인수, 초기 재료비까지 합쳐 정확히 3천만 원이 들었다. 박 집사가 모든 절차를 도와줬다. 서류 작성부터 허가까지 복잡한 외국 절차들을 대신 처리해줬다. 아내는 신이 나 있었다. 우리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채소 가게 사장에서 치킨집 사장으로 승진한 거지.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세부로 정했다. 간판도 박 집사가 아는 업체에서 만들어줬다. 메뉴는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간장 치킨 3가지로 간단하게 했다. 한국에서 쓰던 양념 조리법은 박 집사가 직접 공수해와서 알려줬다. 아내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는 법을 배웠고 나는 계산과 서빙, 배달을 맡았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오랜만에 둘이 같은 목표를 향해 손발을 맞추는 기분이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박 집사 부부가 정말 많이 도와줬다. 재료 납품업체도 소개해주고 메뉴판 디자인도 해주고 심지어 개업 첫날에는 직접 와서 주문받는 법까지 가르쳐줬다. 개업 첫날 우리는 떨렸다. 과연 손님이 올까? 한국 사람들만 올까? 외국인도 올까? 그런데 오후 2시쯤부터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 관광객들이었다. 여기 한국 치킨집이네. 진짜 한국 맛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치킨을 한 입 먹더니 우와, 진짜 한국 맛이다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첫날 매출은 15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많았다. 아내와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흥분해서
잠을 못 잤다. 여보, 우리 정말 장사꾼이 된 것 같아. 첫 달은 기대 이상이었다. 주말마다 한국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세부 현지에 사는 한인 교민들도 찾아왔다. 교회 사람들은 일부러 들러서 주문해 주었다. 형님, 치킨 맛있어요. 언니 솜씨가 정말 좋네요. 가게 앞이 북적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30년 동안 채소 가게를 하면서도 이런 성취감은 없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요리에 재능이 있었나 싶기도 했다. 2달째 우리는 처음으로 순이익을 계산해봤다.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빼니까 순이익이 120만 원이었다. 작은 돈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연금 190만 원에 치킨집 수익 120만 원까지 더해지니 매달 31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거였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했다. 세부 현지에서 산 거라 한국보다 훨씬 쌌지만 아내에게는 그 의미가 컸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장사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런 걸 언제 받아봤어? 나도 기분이 좋았다. 30년 채소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에게 이런 선물을 해본 게 언제였나. 항상 생활비에 쪼들려서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있었다. 정말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지금이 잠깐의 호황기인 건 아닐까? 혹시 손님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내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3개월째부터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했는데 1달, 2달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 문제는 단순했다. 관광객들은 계속 바뀌는데 현지 교민들은 한정적이었다.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일 방법이 필요했다. 그런데 우리는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때 박 집사가 다시 제안을 들고 왔다. 어느 일요일 교회 예배 후였다. 형님, 요즘 치킨집 소문이 교민들 사이에서 대박났어요. 다들 코리안 치킨 세부 얘기를 해요. 박 집사의 표정이 들떠 있었다. 그래서 제안인데 우리 이참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2호점을 내보는 거 어떠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2호점이요. 아직 1호점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요. 박 집사가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했다. 형님, 지금이 기회예요. 이 자리는 정말 물건이에요. 그가 가리킨 곳은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여기는 아직 한국 음식점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블루오션이에요. 아내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여보, 너무 큰 거 아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박 집사는 계속 설득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이 지역은 한국 대기업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박 집사 아내도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 저희가 시장 조사해봤는데 이 지역 교민들이 한국 음식 먹으러 시내까지 나가고 있어요. 여기 가게 하나만 있으면 독점이에요.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독점이라는 말이 특히 매력적으로 들렸다. 경쟁 없이 장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도 결국 마음이 기울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도 뭔가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 나중에 아들이 와서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 그 말에 나도 설득됐다.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사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자금은 얼마나 들어요? 내가 물었다. 박 집사가 자세히 계산해서 보여줬다. 이번 자리는 좀 큰 편이에요. 평수가 1호점의 2배거든요. 권리금이 3,500만 원, 주방 설비를 새로 해야 해서 1,500만 원, 인테리어비 500만 원, 간판과 홍보비 500만 원, 총
6천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6천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5억 원에서 보면 감당할 만한 금액이었다. 게다가 박 집사의 다음 제안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형님, 제가 절반 투자할게요. 3천만 원씩 나눠서 하시죠. 대신 저도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파트너십이라는 게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 집사는 경험도 많고 현재 사정도 잘 아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지분은 어떻게 하죠? 50대 50으로 하시죠. 하지만 외국인 사업자 등록이 복잡하니까 서류상으로는 형님 명의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묵시적 파트너로 하시죠. 그 말이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박 집사는 교회에서 몇 달간 함께 예배드린 사이였고 1호점도 성공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었다. 그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다. 2호점 계약을 하기로 한 거다. 평수는 1호점의 2배. 테이블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주방도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다. 위치도 정말 좋아 보였다. 계약서를 쓸 때 박 집사가 말했다. 형님, 복잡한 외국 법률 때문에 일단 모든 서류는 형님 명의로만 할게요.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나는 순진하게 믿었다. 어차피 교회에서 함께 다니는 사이인데 뭔 문제가 있겠어. 서류는 전부 내 이름으로만 작성되었다. 박 집사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공사가 시작됐다. 주방을 새로 꾸미고 테이블과 의자를 새로 들여놓고 간판도 크게 만들었다. 박 집사가 모든 걸 주도했다. 형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한 달 후 드디어 2호점이 문을 열었다. 개업 첫날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1호점의 성공을 바탕으로 2호점도 잘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개업 첫날부터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기다려봐도 손님이 서너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나는 박 집사에게 물었다. 박 집사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일주일이 지났다. 매출은 여전히 형편없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였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생각하면 완전히 적자였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2호점에서 800m 떨어진 곳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가 오픈한 거다. 필리핀 현지 프랜차이즈였는데 가격이 우리의 절반이었다. 배달 서비스도 있었고 현지인들 입맛에도 맞췄다. 교민 손님들마저 저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가격이 너무 차이나네요. 배달도 되고 편하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1호점은 그나마 관광객 덕분에 버텼지만 2호점은 완전히 망했다. 매일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없었다. 재료비만 계속 나갔다. 치킨용 닭고기, 튀김 기름, 각종 양념들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재료들이 늘어났다. 임대료도 매달 60만 원씩 나갔다.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였다.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다. 바로 환율이었다. 우리가 세부에 온 지 6개월 만에 원패소 환율이 급등한 거다. 한국에서 송금해 오던 연금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190만 원이 세부에서는 95만 원 정도의 구매력밖에 없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계좌마저 묶였다. 세부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계좌를 동결합니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 은행에 직접 가서 해명했지만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를 써야 하고 서류도 여러 개 준비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이 들었다. 세무서에서도 통보가 왔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가 있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이 800만 원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돈은 계속 묶여 있는데 벌금은 당장 내라는 거였다. 환율은 급등하고 계좌는 묶이고 벌금은 나오고 가게 두 곳 모두 적자였다. 생활비는 2배로 늘어났는데 수입은 반토막이 됐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집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정도였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교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박 집사 집을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집이 비어 있었다. 이사를 간 거였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짐을 빼서 어디론가 갔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급하게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다. 치킨집 투자 사기 당했습니다. 박경수 씨, 연락 두절. 혹시 같은 피해자 계신가요? 그 글에는 우리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저도 당했어요. 3천만 원 날렸습니다. 박경수라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출국했대요. 출국했다는 말에 다리가 풀렸다. 5억 원 중 이미 1억 원 가까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박 집사가 사라진 거였다. 2호점의 모든 손실은 오롯이 내 몫이 됐다. 나는 그 글을 보면서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모든 서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박 집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2호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매일 적자만 누적되고 있었다. 재료는 썩어가고 임대료는 밀렸다. 납품업체에서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다. 결국 2호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달을 버티지 못했다. 권리금 3,500만 원, 설비비 1,500만 원, 인테리어비 500만 원, 그리고 2달간의 운영 손실 1,000만 원까지 총 6,500만 원이 그대로 날아갔다. 1호점도 상황이 악화됐다. 2호점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관리를 못한 사이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관광객들은 다른 새로운 가게들을 찾기 시작했고 교민들은 박 집사 사기 사건 때문에 우리 가게를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형님도 박 집사와 한 패 아니었어요? 그런 오해까지 받게 됐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환율 급등과 계좌 동결, 벌금까지 겹치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다. 매달 나가는 돈은 늘어났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었다. 5억 원이었던 자금이 3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아내는 가게 의자에 앉아 허름한 영수증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손님이 주고 간 5만 원짜리 영수증이었다. 아내가 힘없이 말했다. 여보, 이게 다였네.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모은 5억 원 중 2억 원이 그렇게 증발했다. 남은 건 빚과 절망뿐이었다. 1호점도 결국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꿈 같던 세부 생활도, 치킨집 사업도, 여유로운 노후도 모든 게 허상이었다.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에 오를 때 우리는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다. 세부에 올 때의 가방, 내 개화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가슴에 남은 건 절망뿐이었다.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내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가슴 깊이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없었다. 아들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단호한 말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생활이 빠듯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처음에 해외 나간다고 할 때 말렸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로 연락은 끊겼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해외에서 잘 산다고 자랑하더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부에서 잘 살고 있다고. 가끔 안부 전화할 때 했던 말들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여기 정말 좋아요. 한국보다 훨씬 여유로워요. 그런 말들 때문에 지금의 처지를 믿어주지 않았다. 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고시원. 창문도 없는 3평 남짓한 방. 낡은 매트리스와 형광등.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 복덕방 사장이 말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에요. 공과금 별도고요. 우리한테는 그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아내가 그 작은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거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고시원 복도는 좁았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 몸을 비껴줘야 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이었다.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다. 밤새 떠드는 사람,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 문을 쾅쾅 닫는 사람들.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건설 현장, 택배 상하차, 공장 파견 일. 60대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구한 일자리도 오래가지 못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런 말을 몇 번씩 들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체력이 딸린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간신히 구한 일자리에서 받는 일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다.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해서 120만 원 정도를 벌었다. 연금 190만 원과 합쳐서 310만 원이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다. 고시원 월세 4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80만 원, 병원비 30만 원, 교통비와 잡비 50만 원, 215만 원이 나갔다. 95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빠듯했다. 아내는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세부에서 치킨을 튀기느라 오래 서 있었던 게 원인인 것 같았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아까웠다. 진료비, 약값까지 합치면 한 번에 5만 원 이상 들었다. 아내는 아픈 것도 참고 견뎠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다. 응급실에서 검사받고 입원하는데 들어간 돈이 50만 원이었다. 그달 생활비가 모자랐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아내는 새벽마다 편의점을 돌기 시작했다. 반가 앞 도시락 코너에서 할인된 음식들을 사왔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김밥, 도시락, 샐러드들. 아내가 그런 음식을 사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때 손님들에게 바삭한 치킨을 정성껏 내주던 그 손이 이제는 남의 남은 음식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이제는 무덤덤했다. 처음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됐다. 우리는 서로 말이 줄어들었다. 할 말이 없었다. 눈빛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리 느껴졌다. 고시원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아내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세부에 도착했던 첫날, 환하게 웃던 우리의 모습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그땐 좋았었지. 아무것도 몰라서 더 행복했던 걸까? 나는 사진을 받아들며 중얼거렸다. 우린 너무 많은 걸 믿었어. 하지만 결국 우리 선택이었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기 시작했다. 누굴 원망할 수 있을까? 돈을 잃은 것도, 집을 잃은 것도,
결국 우리의 결정이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준 게 아니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던 아이였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다. 그러자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우리 같이 지내요. 멀리서만 미안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다. 잃은 건 돈이었지만 아직 가족은 남아 있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노후란 돈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힘이라는 걸. 외로움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가족과 손을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해외로 나가볼까? 노후엔 외국이 답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디 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